어머니가 사라진 지 20년 후 한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는 우물 안에 있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마을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은혜리의 바람에는 기억이 실려 있었다. 그 바람은 강신의 집 뒤편 좁은 골목길을 휩쓸고 오래된 수국나무 둘레를 감돌다 봉인된 우물 옆에 버티고 선 반쯤 죽은 참나무 가지를 새우산하게 흔들었다. 그 우물은 강민준이 이 집에 오기 훨씬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민준이는 4살 때 군립보호소에서 박선혜와 김도진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작고 말이 없는 아이 부부, 누구와도 닮지 않은 옅은 머리색에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이미 겪어본 듯한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아이였다. 민준이는 잘 울지 않았지만 잠꼬대를 했다. 선혜가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복도에서 수건을 개고 있을 때였다. 엄마, 우물 안에 있어. 방문 너머로 민준이의 웅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추워. 거긴 어두워. 선혜는 수건을 든 채 잠시 멈춰 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되고 불안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선혜가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남편 도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애가 뭘 지어내는 거겠지. 그는 접시에서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말했다. 당신은 그 애를 너무 오냐오냐 해. 민준이는 이제 겨우 4살이에요, 여보. 지어내는 말 같지 않아요. 침묵을 배워야 해. 도진이 쏘아붙였다. 내가 귀신 노름이나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아. 그것이 김도진이었다. 반짝이는 구두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그리고 돌에 새긴 듯 단호한 대답들. 조용한 저녁 식사와 복종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남자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밤이면 아이는 창가에 앉아 바람이 우물가 풀들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유리창에 이마를 바싹 갖다 대기도 했다. 한 번은 선혜가 소파 틈새에 끼워진 크레용 그림을 발견했다. 청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돌로 된 원 안에서 팔을 뻗고 있는 그림이었다. 입은 없었지만 눈은 휘둥그레 커진 채 애원하고 있었다. 도진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신경 쓰지 마, 선혜 씨. 그 여자는 오래전에 자기 인생을 떠난 사람이야. 우린 저 아이에게 이름과 집을 줬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할 때 선혜의 눈을 보지 않았다. 과거에 관한 일이라면 좀처럼 그러지 않았다. 민준이는 계속 속삭였다. 잠결에도 놀 때도 침묵 속에서도. 그리고 우물은 계속 기다렸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성탄절이 거의 다가왔을 무렵이었다. 은혜리의 공기는 숨결 하나하나가 빌려온 것처럼 느껴지는 설이 내린 듯 묵직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선혜가 부엌에서 빵 반죽에 손을 깊이 넣고 있을 때 방충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뒷마당으로 나가보니 민준이가 맨발로 차가운 땅 위에 서서 우물 옆에 있었다. 아이는 콘크리트 뚜껑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있었다. 어젯밤에 엄마가 나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이가 말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혜는 목이 메었다. 누가 아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내 진짜 엄마요. 이름은 서양이래요. 엄마처럼 머리가 길었는데 꽃 향기가 났어요. 도진은 경노했다. 그는 민준이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칠게 발을 씻기고는 헛소리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녀석,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널 살려줬는데. 하지만 민준이는 울지 않았다. 그 조용하고 오래된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빠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도진은 민준이의 뺨을 때렸다. 단 한 번. 그리고 선혜의 가슴 속 무언가가 금이 갔다. 요란하지 않게 이웃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게.
하지만 그녀가 다르게 듣기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몇 주가 흘렀다. 민준이는 말이 줄었지만 계속 그림을 그렸다. 항상 우물항상 그 여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선혜는 민준이가 부엌 식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스카프 하나를 코에 대고 있었는데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다. 선혜가 옆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아이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엄마 추워요. 그리고 매일 밤 나를 기다려요. 내가 무서워해도 용감하다고 말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가 서향이요. 그냥 향이라고 불러도 된대요. 아이가 그림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여전히 입은 없었지만 그 눈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때 선혜는 울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부엌 식탁에 앉아 도진의 서재에 있는 잠긴 서랍, 이중 바닥이 있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 서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커프스링크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의 낡은 사진이 있었다. 청록색 드레스 머리는 한쪽으로 쓸어 넘기고 도진 옆에 서 있거나 아니 임신한 여인이었다. 뒷면에는 비스듬하고 정성스러운 필기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양 1999년 여름. 민준이가 태어난 해와 같았다. 사진이 선혜의 손에서 떨렸다. 그녀는 뒷마당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얇은 서리 베일 아래 우물이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양이라는 여자 알아요? 도진의 포크가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아니, 왜? 민준이가 그 이름을 말했어요. 자기한테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고요. 도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그러고는 차갑게 풀이식된 돌처럼 말했다. 다시는 그 이름을 이 집에 들먹이지 마. 그날 밤 선혜는 민준이를 더 부드러운 손길로 재웠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엄마가 또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래? 아이가 졸린 듯 미소 지었다. 이제 거의 다 됐대요. 진실은 꽃처럼 피어날 거래요. 그리고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고 우물은 조용하지만 침묵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강신의 집은 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끝맺으려다 만 생각처럼 은혜리 변두리에 서 있었다. 하얀색 벽은 세월의 발에 회색이 되었고 덧문은 몇 년 동안 닫힌 적이 없었으며 현관 마루는 아무도 걷지 않을 때조차 삐걱거렸다. 안에서는 레몬 광택제 냄새와 오래된 비밀의 냄새가 났다. 선혜는 집을 그렇게 유지했다. 깔끔하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게.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도진의 셔츠를 다렸고 매주 수요일에는 쿠션을 돌려놓았다. 화분에는 각각 2컵씩 정량의 물을 주었다. 질서는 그녀의 피난처였다. 그래야만 했다. 김도진은 사랑이 방의 침묵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 종류의 남자였다. 그는 은행 지점장이었고 항상 빳빳한 칼레에 날카로운 의견을 지녔다.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게 숨막히는 연기처럼 공간을 채웠다. 감정은 사치야. 그가 결혼 첫날 밤 선혜에게 말했었다. 그리고 사치는 약함의 한 형태지.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잔인함이 아니었다. 그가 주장하기로는 그것은 규율힘 품이었다. 하지만 품이란 선혜는 배웠다. 누군가의 목에 충분히 가까이 된다면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4번의 유산과 마지막 희망이 서서히 사라진 후에 민준이를 입양했다. 그것은 그녀의 생각이 아니었다. 선혜는 그때쯤 생각을 갖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도진은 아이가 아니라 유산을 원했다. 안아줄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갈 누군가를. 아기가 아니라 남자아이로. 그가 기관에 말했었다.
걸을 수 있고 제자리를 알 만큼 나이가 든 아이로. 민준이는 4살이 차야 되기 전에 도착했다. 조용하고 눈이 크고 때로는 오래된 영혼처럼 연약했다. 선혜가 처음 목욕시킬 때 울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가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전에 본 적 있는 것처럼 물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이는 우물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뒷뜰에 있는 거요. 아이가 말했다. 돌뚜껑 있는 거요. 거기서 다른 엄마가 가끔 노래해요. 선혜는 멈칫했다. 아이의 우유에 설탕을 젓던 숟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아직 뒷마당을 보여주지 않았었다. 민준이가 집에 온 지 한 달 되었을 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도진이 설명을 요구하자 민준이는 낙엽지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향이 엄마가 아직 추운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도진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일어서서 외과 의사처럼 침착하게 손을 닦고 아이에게 몸을 숙였다. 향이는 없어. 넌 이제 이 집에 살아. 쓸데없는 소리로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아빠가 밀었어요. 물속에서 봤어요. 선혜는 도진의 손이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를 결코 잊지 못했다. 요란해서가 아니라 마치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세탁실에 홀로 앉아 시작하는 것을 잊어버린 흰 빨랫감을 바라보며 다이얼 위에서 손가락을 떨었다. 집에는 침실이 3개 있었다. 도진이 가장 큰 방을 썼다. 선혜의 방은 더 작았고 낡은 책들과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흔들의자 하나로 채워져 있었다. 민준이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고 항상 약간 열려 있었다. 가끔 밤에 선혜는 민준이의 방문 밖에 앉아 아이의 숨소리를 듣곤 했다. 엄마는 흥얼거리곤 했어요. 한 번은 민준이가 눈을 반쯤 감은 채 말했다. 부드러운 곡조였어요. 키 큰 풀밭에서 바람소리 같았어요. 그립니? 선혜가 물었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명료함으로 덧붙였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다음에 온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리에서는 사람들이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선혜도 그것을 배웠다. 하지만 소문은 담쟁이 덩굴처럼 움직였다 조용하고 완고하고 더디게 죽었다. 사람들은 도진에게 한때 사라진 비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임신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도진은 그것을 뜬 소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낡은 가족 앨범들을 태워버렸고 한 번은 선혜가 그의 서랍에 있는 다른 노소의 로켓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딱 잘라 말했다. 그건 말을 멈춰야 할 때를 몰랐던 누군가의 것이었어. 선혜는 다시 묻지 않았다. 봉인된 우물 주위로 뒷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선혜는 예전에 그곳을 가꾸었지만 도진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 무덤 근처에서는 좋은 것이 자라지 않아. 그가 말했다.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고백하는데 가장 가까웠던 말이었다. 민준이는 좀처럼 웃지 않았지만 한 번은 울새 한 마리가 부엌 창문에 잠시 앉아 유리를 쪼았을 때 웃었다. 엄마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곤 했어요. 아이가 속삭였다. 새들의 날개가 기도를 더 빨리 실어 나른다고 했어요. 선혜는 입술 안쪽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일요일 오후면 3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진은 신문을 읽고 선혜는 결코 완성하지 못할 뜨개질을 하고 민준이는 그림을 그렸다. 항상 같은 것이었다. 돌무더기 원 그 아래 여자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습. 어느 날 아이는 여자 위 하늘을 옅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잿빛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나오는 모습을 그렸다. 엄마가 거의 자유로워졌대요. 아이가 속삭였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선혜는 뜨개질 코를 빠뜨리고는 그대로 두었다. 민준이는 입 없는 여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이상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형상들은 계속 나타났다. 항상 같은 청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비를 맞고 서 있거나 둥글고 어두운 무언가 아래에서 위로 손을 뻗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배경을 회색으로 칠했다. 어느 날 아침 아이의 빨래를 개다가 선혜는 침대 밑에서 구겨진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달랐다. 같은 여자였지만 이번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아주 작은 하트 모양 로켓이었다. 오직 기억만이 줄 수 있는 정성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림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부드러운 줄무늬를 만들었고 잠시 동안 그녀는 마치 집이 숨을 멈춘 것처럼 느꼈다. 학교에서 민준이의 선생님들은 가정통신문을 보내왔다. 아이는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았다. 점심도 먹지 않았는데 냅킨을 마치 고급 식기 아래에 깔린 천처럼 반듯하게 접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섬세한 아이입니다. 한 선생님이 썼다. 패턴으로 사물을 보고 혼잣말로 부드럽게 단어들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이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선혜는 아이를 일찍 데리러 가서 부드럽게 물었다. 서양이가 누구니 아가, 민준이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창밖 보도에 늘어선 앙상한 나무들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빌려온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는 부엌에서 춤출 때 내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그걸 나비 왈츠라고 불렀어요. 선혜는 운전대를 더 꽉 잡았다. 그럼 지금은 누군데?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은 비밀이요. 그날 밤 그녀는 저녁 식사 동안 도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물론 눈치챘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 애가 또 그 말도 안 되는 여자 그림을 그렸더군. 그가 포크로 접시를 긁으며 말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데려가 보는 게 어때? 스스로 믿기 시작하기 전에 고쳐놔야지. 어쩌면 이미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도 그 애처럼 되어가는군. 약이나 먹고 싶어, 선혜씨, 당신 언니처럼. 그녀는 접시를 응시했다. 차갑게 식은 으깬 감자손도 대지 않은 완두콩. 결혼 반지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주 후반 그녀는 민준이가 뒷문 밖에서 양말만 신은 채 우물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람이 아이의 셔츠를 잡아당겼고 손가락은 마치 소중한 것을 잡는 법을 기억하려는 듯 쥐었다 폈다 했다. 엄마는 나한테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아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흥얼거리기만 해요. 울음을 참으려는 것처럼요. 선혜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왜 울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엄마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믿어주기를 기다려온 사람의 시선이었다. 누군가가 엄마가 작별 인사 다 하기도 전에 뚜껑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도진은 몇 년 전 직접 그 우물 뚜껑을 잠갔었다. 위험하고 불안정하다고 했다. 선혜는 햇볕에 시멘트가 마르던 모습과 낡은 두레박과 밧줄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을 때 그의 눈에 서렸던 날카로움을 기억했다. 묻었어. 그가 딱 잘라 말했다. 어리석은 질문들을 묻는 곳과 같은 곳에 민준이는 한밤중에 깨기 시작했다. 선혜는 아이가 침실문 아래에 웅크리고 있거나 복도에 말없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아이의 눈은 그 시간치고는 너무나 또렷했다. 엄마가 나를 불러요. 어느 날 밤 아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잠기운에 말랐지만 말은 그렇지 않았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공기가 변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선혜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오래된 마을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도지는 몰랐다. 그녀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해 그것들을 대출했다. 한 파일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서양. 전 은혜리 거주. 가사 도우미. 27세. 1999년 5월 마지막 목격. 민준이는 그해 여름에 태어났었다. 그리고 도지는 그해 6월에 갑자기 2주간의 사업상 출장을 갔었다. 기록에는 그녀가 마을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달 주소도 은행 거래 내역도 없었다. 마치 선반에서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그냥 사라졌다. 저녁 식사 때 도지는 그녀가 그날 오후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거의 정중했다. 립스틱 발랐네. 그가 지적했다. 새삼스럽게 얼굴에 신경 쓰기 시작하다니 재밌군. 선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등골 어딘가가 굳어 있었다. 도서관에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귀신을 찾으러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의 포크가 접시 위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우리 집에서는 귀신 노름 따위 안 해.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과 결혼하죠.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이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일정했지만 손가락은 꿈속을 헤치듯 이따금 움찔거렸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맡에 놓인 그림을 집어들었다. 또 그 여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여자 위에 돌무더기 원에 금이가 있었고 그 너머로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녀는 눈이 흐려질 때까지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속삭였다. 나도 그 소리가 들려. 그리고 어딘가 밖에서 바람이 다시 살짝 방향을 틀었다. 마치 안으로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은혜리 도서관은 마치 시간에 대한 경의를 표하듯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다. 창틀에는 먼지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낡은 양피지와 더 좋았던 시절의 부드러운 호박색을 띠고 있었다. 민준이는 그곳을 좋아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학교가 끝나자마자 와서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그림자처럼 책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대출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읽은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 목요일 그는 어린이 코너 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기억에 관한 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마치 마음의 점자라도 되는 듯 단어들을 더듬었다. 기억이란 우리가 상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잊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방 건너편 구석 테이블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이가 지긋하고 트위드 재킷에 빛바랜 스카프를 목에 느슨하게 맨 모습이었다. 지팡이가 의자에 기대어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최인호 할아버지였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딸이 죽고 세상이 타버린 편지처럼 안으로 접힌 후 10년 넘게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북쪽 가장자리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풍경 소리가 나는 돌집에 홀로 살았다. 그날 초에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민준이를 지켜보았다. 의심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알아봄이었다.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 어깨가 약간 구부정하고 나이에 비해 눈이 너무 고요한 모습에서 무언가가 있었다. 최 할아버지는 그 표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거울 속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민준이가 책을 닫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일어섰을 때 최 할아버지는 나무숲 근처 사슴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는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책을 읽는군. 민준이는 깜짝 놀라 가슴에 책을 꼭 껴안은 채 돌아섰다.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최 할아버지는
느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네. 자네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야. 민준이는 눈을 깜빡였고 아주 오랜만에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밤의 꿈속에서 엄마가 흥얼거려요. 그리고 가끔 바람 속에서도요. 자네 어머니신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초록색 옷을 입고 꽃 향기가 나요. 라벤더 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가 들고 있는 책을 받아 아이가 손바닥 자국으로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다.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힐지라도 항상 노래를 남긴다. 그는 부드럽게 책을 닫았다. 내일 다시 오게.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같은 시간에 여기 있을 테니. 그들은 계속 만났다. 목요일은 월요일이 되었다. 도서관은 그들의 교회가 되었고 말은 그들의 기도가 되었다. 최 할아버지는 너무 많이 묻지 않았다. 민준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내어놓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책에 대해, 음악에 대해, 새와 꿈에 대해, 그리고 충분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무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잿빛 오후 2월의 첫눈이 창밖으로 흩날릴 때 민준이가 속삭였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으세요. 최 할아버지는 숨을 너무 느리게 쉬어서 아팠다. 그렇네. 그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엄마는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최 할아버지는 그때 그것을 느꼈다. 그 변화말 아래의 떨림. 환상도 장난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온전하려 애썼던 무언가의 균열이었다. 네가 기억하는 것을 말해보게. 민준이는 배낭에서 구겨진 그림을 꺼냈다. 같은 여자 청록색 드레스돌 아래에서 팔을 뻗고 있는 모습. 꿈속에서 엄마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그냥 기다려요. 그날 밤 초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6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아직 봉인된 편지가 있었다. 사고 후 발견된 딸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읽었다. 아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는 종이가 부스러질 것처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겨울 만에 처음으로 최 할아버지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고 격렬한 희망 때문에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최 할아버지는 박선혜 씨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이웃 도서관에 혼자 오는 아이를 걱정하는 남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 아이는 침묵에 끌립니다.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건 보통 시끄러운 무언가로부터 살아남고 있다는 뜻이지요. 선혜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애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아직 허락받지 못한 진실일 수도 있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자기 엄마가 우물 안에 있다고 합니다. 최 할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였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혜 씨는 그때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했다. 그 우물은 봉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그게 뭐든 간에 묻혀 있어야 해요. 최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만약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그가 물었다. 만약 기도라면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유리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의 방에서 선혜 씨는 새로운 그림을 발견했다. 같은 여자였지만 이번에는 위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민준이의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믿어주신다. 최 할아버지가 처음 김도진의 과거를 조사했을 때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이름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것은 스프레드 시트에 접혀 있었다. 은행 지점장, 지역사회 기부자 교회 신자. 마을 퍼레이드 가장자리에 항상 얼굴을 내밀지만 결코 주목받지 않는 사람. 숨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종류의 남자였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전에도 그와 같은 남자들을 알고 있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들. 최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것은 그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빈틈 사라진 파일들, 아무도 잡아당기려 하지 않았던 느슨한 실마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잡아당겼다. 민준이의 입양 서류부터 시작했다. 간단했어야 했다. 다른 주정부 위탁처럼 깔끔하게 처리된 명백한 군청 파일. 하지만 최종 문서의 날짜가 미묘하게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를 읽던 종류의 남자였다면 알아챌 수 있을 만큼만 덧칠되어 있었다. 최 할아버지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법조인이었고 변호사였다. 슬픔이 그를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제 그 기술이 다시 살아났다. 의뢰인을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귀신과 이야기하고 연필로 기억을 색칠하는 소년을 위해서였다. 그는 서류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져갔다. 이준서. 35살 날카롭고 정직하며 은혜리 읍사무소 기록 담당자. 그리고 김도진의 조카였다. 준서는 도진의 조용한 통치 아래 자랐다. 그는 삼촌이 말하는 방식, 마치 잠긴 문처럼 느껴지는 목소리를 기억했다. 하지만 준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최 할아버지가 파일을 건넸을 때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깊어지는 미간의 주름과 함께 그것을 읽었다. 이 출생증명서 그의 표준 양식과 맞지 않아요. 준서가 말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서명. 이건 98년에 은퇴한 사람 이름인데요. 민준이는 2000년에 위탁되었지. 최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원래의 친모 포기 기록은 사라졌어요. 준서가 속삭였다. 지워졌어요. 그날 저녁 늦게 준서는 퇴근 시간 훨씬 지나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 낮은 녹색 등불만이 켜져 있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생각해 본 적 없는 이름을 입력했다. 서양. 검색 결과는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99년 이후 세금 기록도 직장 이동 기록도 사망 증명서도 없었다. 단지 1999년 초 김도진과 박선혜 부부의 집에 거주하는 가사도우미로 등록된 주거 파일뿐이었다. 5월에 해고됨. 사직이 아니라 해고됨. 준서는 숨을 내쉬었다. 그 단어가 차갑게 느껴졌다. 파일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종결되지도 않았다. 그냥 멈춰 있었다. 그는 기록을 인쇄하여 마닐라 폴더에 넣었다. 탭에는 검은 잉크로 이렇게 썼다. 실종 서양. 그러고는 서랍을 잠갔다. 오래 닫혀있지 않을 것을 알면서 다음 날 아침 최 할아버지는 강신의 집 뒷문에서 기다렸다. 선혜 씨가 원해용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흑손을, 다른 손목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묵주를 두른 채 나왔다. 마지막 만남 이후로 말을 섞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저항이 아니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애도였다. 그 애는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냄새 소리, 그 여자 이름. 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최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폴더를 건넸다. 그녀는 바로 열어보지 않고
손에 들린 그것의 무게를 그저 응시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무언가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 당신의 집이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들 사이에는 준서가 낡은 직원 파일에서 찾은 사진이 있었다. 서양이 부엌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는데 한 손은 부드럽게 아기 배 위에 얹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 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진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선혜 씨는 빛 없이도 도진의 자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무릎이 살짝 꺾였다. 그녀는 말없이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먹지도 않았고 도진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신문을 들고 앉아 배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곡조를 흥얼거리는 그를 지켜보았다. 여자가 부엌에서 아이와 춤을 추며 흥얼거릴 법한 그런 곡조. 나비왈츠. 그녀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요. 선혜 씨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신문이 바스락거렸다. 도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여자들은 거짓말을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생존 전략이지, 화장처럼. 그녀는 우리를 믿었어요. 선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집에 왔어요. 당신 아이를 가졌고요. 우리 아이를 돌봤어요. 그러고는 사라졌죠. 도진은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세상 모든 이야기가 다 알려질 필요는 없어, 선혜 씨.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는 그래야 해요. 그는 그때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 뒤편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다. 저 아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녀는 아이를 원했어요. 긴 침묵. 그럼 뭐 이제는 아니겠지. 어둠 속에서 선혜 씨는 다시 세탁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년 전 민준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다만 이번에는 빨래를 개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잠가두었던 낡은 장롱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여분의 넥타이와 커프스링크 아래에 작은 노소에 로켓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갓난아기의 빛바랜 사진과 라벤더 향이, 나는 리본 조각이 있었는데 향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것을 민준이의 베개 위에 놓았다. 설명도 질문도 없었다. 그저 로켓과 아이가 잠든 곁에 그녀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아침에 아이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에 쥐고 말했다. 엄마가 나 재워줄 때 이거 하고 있었어요. 선혜 씨는 아이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더 일찍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준이는 엄숙하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하기 전에 잊어야 하니까요. 밖에서는 서리가 거치기 시작했다. 뒷마당의 우물은 해빙의 첫 징후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까이 서면 거의 숨소리 같은 혹은 기억 같은 무언가가 들렸다. 허가서는 화요일에 나왔다. 평범한 봉투에 담겨 조용하고 젊은 경찰관이 직접 전달했다. 그는 선혜 씨에게 봉투를 건네며 시선을 아래로 두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는데 마치 봉투의 무게가 종이 이상을, 마치 숨쉬는 법을 잊은 집의 가슴속에 너무 오래 담겨있던 숨결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안에는 도장이 찍히고 서명된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승인. 은혜리 목령일 몇 철번지 뒤뜰 우물봉인 해제허가. 선혜 씨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것을 응시했다. 고맙다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땅을 파는 날 마을은 숨을 죽인 듯했다. 은혜리 같은 곳에서는 늘 그렇듯 소문이 퍼져나갔다. 강신의 집 뒤뜰의 우물 한때
아이들이 서로 만져보라고 담력 시험을 하던 곳 선혜 씨가 몇 년 동안 라일락을 심었던 그 우물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어떤 이들은 죄책감에 나왔다. 몇몇은 어느 봄날 사라졌다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던 라벤더 리본을 한 소녀를 기억했기 때문에 나왔다. 최 할아버지는 바람을 등지고 코트깃을 세운 채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민준이는 그 옆에 서서 한 손에는 노쏘에 로켓을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마치 염주처럼 그것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이제 24살이었지만 아침 햇살 속에서는 더 어려 보였고 백지로 돌아가는 책장처럼 더 부드러워 보였다. 작업반은 전고 직전에 도착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고 그저 경계를 측정하고 방수포를 깔고 흙을 너무 요란하게 말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남자들의 기계적인 리듬으로 움직였다. 돌이 처음 깨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민준이가 움찔했다. 선혜 씨가 그의 팔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는 돌아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시멘트 뚜껑이 들어 올려지는 동안 눈을 떼지 않은 채 얕은 숨을 쉬며 서 있었다. 아래에는 어둡고 마른 방해받지 않은 흙. 첫 삽이 부드러운 무언가에 부딪힐 때까지. 그들은 천천히 정중하게 한 겹 작업했다. 그러자 냄새가 났다. 강하지도 역겹지도 않았지만 틀림없는 냄새였다. 옷감에 갇힌 시간의 냄새. 그리고 파란 무언가. 가장자리가 찢어진 천 조각 더러워졌지만 여전히 색을 간직하고 있었다. 청록색 드레스. 파는 작업이 멈췄다. 형사가 들어섰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가림막을 설치했다. 군중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해가 단풍나무 뒤로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는 진실을 향해 뻗는 손가락처럼 현관 계단에 닿았다. 그리고 검시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으로 웅크린 차에 발견되었고 팔은 작은 무언가를 감싸고 있었다. 물에 손상되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아기 남자아이. 민준이는 오랫동안 그것을 응시하더니 속삭였다. 엄마는 절대 놓지 않았어. 도지는 그들이 법의학적 절차를 시작할 때쯤 도착했다. 그는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양복은 다려져 있었고 넥타이는 남색이었다. 그는 마치 회의에 참석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지 심판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선혜 씨가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이 그녀를 묻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도지는 부인하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 여자가 모든 걸 망치려고 했어. 그가 마치 설명이 중요한 것처럼 말했다. 난 그 여자에게 살갗과 지붕을 줬어.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 됐지. 최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당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네. 도지는 민준이를 보았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 여자는 자기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선택을 했어. 당신은 무덤을 만들었어. 민준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그리고 그걸 질서라고 불렀지. 도진의 턱이 악물렸다. 나는 평화를 만들었어. 당신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것뿐이야.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세차게는 아니었지만 땅을 부드럽게 하고 솟아오르는 진실을 세례하기에 충분할 만큼. 선혜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로켓은 그녀의 손 사이 나무 위에 놓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민준이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를 기억하니 그녀가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로는 아니에요. 뼈로요. 엄마는 저를 흔들어줄 때 흥얼거리곤 했어요. 바람이 천천히 불 때 나무들의 리듬과 같아요. 친절한 사람이었어. 선혜 씨가 눈물을 머금었지만
흘리지는 않으며 말했다. 한 번은 당신이 거실에서 그 애를 빙빙 돌리는 걸 봤어. 도진 씨가 집에 없을 때. 내가 봤어야 했는데. 봤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너무 늦었을 뿐이죠.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손을 잡게 내버려 두었다. 이틀 후 검시관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쌓인 두개골 후부 둥이 외상. 사망 추정 시각 1999년 5월 말. 그녀가 임신 중이던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DNA는 유해가 서양의 것이며 민준이가 그녀의 아들임을 확인했다. 추모식에는 연설이 없었다. 그저 바람과 라벤더와 침묵뿐이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그녀를 묻었다. 이름과 함께, 그녀의 로켓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말라서 유리 액자에 넣어 민준이가 직접 관에 부드럽게 놓은 사진과 함께. 엄마는 20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무덤 가장자리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데리러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선혜 씨는 로즈메리 한 줄기를 관 위에 놓았다. 그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다. 제가 확실히 할게요. 마을 사람들은 그 후 별말이 없었다. 은혜리는 용서보다는 망각에 더 능숙했다. 하지만 몇 주 후 누군가가 무덤에 작은 카드를 남겼다. 단정한 필체로 손으로 쓴 것이었다. 빵집에서 들리던 그녀의 웃음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오지 않기 시작했을 때 무어라도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웃이. 집에서 민준이는 이제 새 흙으로 채워지고 흰 돌로 둘러싸인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최 할아버지가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진실은 아프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침묵은 더 깊이 상처를 입힌다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침묵은 계속 저를 불렀어요. 최 할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미소 지었다. 귀 기울이는 아들을 키웠구먼. 그날 밤 선혜 씨는 부엌 창가에 촛불을 켰다. 누군가 빛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때 누군가가 어둠 속에 남겨졌었기 때문이었다. 은혜리 법원은 웅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1982년 이후로는 종이 울린 적 없는 종탑이 있는 하얀 벽돌 건물이었고 바람이 적당히 불면 덜컹거리는 창문들과 수년간의 조용한 지켜봄으로 매끄럽게 다른 교회 의자 같은 긴 의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코네티컷 주대 김도진 사건이 시작된 날 모든 삐걱거림과 숨소리가 날카롭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일찍 와서 양목 코트를 입고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은 정의가 펼쳐지는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침묵이 마침내 대답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온 것이었다. 선혜 씨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손은 기도하듯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최인호 할아버지, 다른 쪽에는 민준이가 있었다. 키가 더 크고 자세가 어른스러워졌지만 여전히 작은 노쏘에 로켓을 주먹에 쥐고 있었다. 도진은 두 명의 변호사에게 둘러싸여 들어섰다. 등은 뻣뻣했고 눈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서양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과 같은 표정이었다. 공허하지만 연습된 표정, 마치 품이란 충분히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얼굴에 달 수 있는 가면인 것처럼. 혐의 2급 살인, 사법방해, 공문서 위조.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는 배신이 깔려 있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다. 물론 그랬다. 검사인 한지수 씨는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진부터 시작했다. 27살의 서양보 마침 햇살 속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임신 5개월의 여성. 고용된 사람이었지만 인간으로서 다를 바 없었다.
그러고는 장부 페이지들 누락된 항목들, 위조된 진료 기록들, 그리고 작성되었다고 주장된 시점보다 3년 후에야 존재했던 글꼴로 타자된 사직서. 이것은 사무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검사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이것은 삭제였습니다. 그 단어는 연기처럼 방 안에 감돌았다. 변호인 측은 도진을 절제된 습관의 소유자, 사적인 사람, 관대한 지역사회 인사로 묘사하려 했다. 직접적인 가해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목격자도 동기도 없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 의심,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뿐입니다. 민준이는 자신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사랑으로 몸을 굽히지 않았던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살짝 몸을 앞으로 숙였다. 선혜 씨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넣어둔 묵주를 꺼냈다. 그러고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준서 씨가 먼저 증언대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변경된 파일들 시간 기록이 찍힌 삭제 흔적들, 도진의 사무실로 직접 이어지는 증거물 관리 연속성. 다음은 이웃인 오정숙 할머니였다. 그녀는 그해 5월의 말다툼 소리, 비명세게 다치는 문소리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 사람은 존경받았고 그 여자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정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난 항상 그 여자가 왜 정원 도구들을 두고 갔는지 궁금했어요. 바로 전주에 붓꽃 구근을 심었거든요. 다음은 초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다. 그의 지팡이가 구두점처럼 부드럽게 바닥을 두드렸다. 그는 그림들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는 소년에 대해, 로켓에 대해, 흥얼거림에 대해, 침묵을 뚫고 솟아오르려는 진실의 아픔에 대해 말했다. 저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안다고 믿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들 이야기의 한 부분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마침내 민준이었다. 법정은 고요해졌다. 도진조차 고개를 들었다. 재판 시작 후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방황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반항적이지도 부서지지도 않은 채 그저 꿋꿋하게 앉아 있었다. 제가 강신의 집에 살러 온 건 4살 때였어요. 첫 침대나 엄마 냄새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음악은 기억나요. 흥얼거림 용감하다고 말해주던 여자 목소리. 돌무더기 원과 뻗어오는 팔들을 기억해요.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뱃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한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해를 보았을 때는요.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 단지 누군가가 엄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도진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엄마 이름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엄마를 묻었고 그러고는 나를 묻으려 했죠. 침묵이 뒤따랐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도진의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긁어낼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 마지막 날 선혜 씨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회색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았으며 코트에는 로즈메리와 물망초 모양의 단순한 핀을 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신중했다. 그는 그녀가 떠났다고 했어요. 불안정하다고 모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구하고 있다고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를 믿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촉촉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결코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을 훔치고 있었죠. 제가 그녀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녀가 죽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주님께서 제가 그녀를 충분히 오랫동안 기억했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제가 짊어지고 갈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를 기억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녀의 이름을 말해요. 서양, 용서해 주세요.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평이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평결은 만장일치 유죄였다. 도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공기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앞만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나이 때문도 뉘우침 때문도 아니라 어떤 침묵은 이웃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들릴 때 가장 크게 울리기 때문에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왔다. 밝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기자들이 민준이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는 그저 로켓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떤 정의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선혜 씨 옆에서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팔이 부드럽게 그의 팔에 끼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고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그녀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필요는 없었다. 어떤 것들은 익명으로 남겨져야 진실이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법이다. 그날 저녁 그들은 창턱에 3개의 촛불을 켰다. 하나는 서양을 위해, 하나는 그녀가 키우지 못한 아이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삶을 위해. 그해 겨울은 은혜리를 부드럽게 떠났다. 문을 쾅 닫거나 반항적으로 서리를 흩뿌리지 않았다. 마치 너무 오래 머물렀던 손님이 마침내 떠날 때를 안 것처럼 천천히 물러났다. 눈은 부드러운 한숨과 함께 녹아내려 아직 시간이 무엇을 빼앗아가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남긴 풀밭과 포도, 위분필 그림들을 드러냈다. 민준이는 이제 등기상으로만 남의 집인 강씨네 집, 그의 집, 뒤편 마루에 서서 한때 우물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으로 3마을 떨어진 묘목장에서 가져온 기름지고 깨끗한 흙으로 채워져 있었다. 오래된 돌들은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처럼 기억처럼 원을 그리도록 그대로 남겨두었다. 중앙에는 로즈메리 덤불이 심겨 있었다. 그는 너무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자라는 것 가까이 다가가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다. 엄마는 기념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혜 씨에게 말했었다. 그저 가끔 엄마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줄 누군가를 원했을 뿐이에요. 선혜 씨는 재판 이후 변했다. 사람들이 때때로 머리 모양이나 자세를 두고 말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사물을 지나쳐 보지 않았다. 그것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집을 숨막힐 정도로 반짝거리게 닦지 않았다. 피아노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고 부엌 수도꼭지가 가끔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치 삶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 말하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날 아침을 정원에서 보냈다. 흙 속에 손을 넣고 무릎은 부드러운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되는 대로 들꽃을 심었고 잔디밭이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색깔을 띠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또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양을 위해서. 매일 아침 한 줄씩 썼다. 때로는 오늘 아침 울새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엄마가 흥얼거리던 그 음표였어요. 였고 다른 때는 그날 빨래를 개는 것을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에게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였다. 그녀는 결코 서명하지 않았다. 그저 페이지를 접어 로즈메리 덤불의 빈 곳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시간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최인호 할아버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일상처럼 더 자주 찾아왔다. 그는 이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나 주전자 물 끓는 소리처럼 집의 일부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 편지, 그리고 딸 아멜리아의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그녀가 돌보던 위탁소녀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 아래 보라색 크레용으로 휘갈겨 쓴 이름 서양. 최 할아버지는 그것을 벽난로 선반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내 딸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저 아이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지. 그가 민준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 생각엔 딸아이의 일부가 여전히 자네를 통해 속삭이고 있는 것 같네. 민준이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보고서도 진술서도 아니었다. 편지였다. 그는 서양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는 지금의 저를 모르시겠지만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귀 기울여 듣거든요. 모든 편지는 같은 말로 시작했다, 엄마께. 모든 편지는 같은 말로 끝났다. 계속 엄마 이름을 부를게요. 약속해요. 마을도 조용히 예고 없이 변했다. 도서관에는 부드러운 의자와 청록색 커튼으로 꾸며진 서양의 방이라는 어린이 열람실이 생겼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설명하는 명판은 없었다. 그저 가슴에 책을 안고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의 사진만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열려 있었는데 마치 제대로 기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희망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준서 씨는 공공기록관리 이상의 일을 맡았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청소년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10대들에게 공공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 세상이 기록하는 것을 잊었을 때 스스로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다. 서류 기록이 생명을 구합니다. 한 번은 한 소년에게 처음으로 출생증명서를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숨겨져서는 안 될 유령들을 밝혀내기도 하죠. 어느 일요일 선혜 씨는 팬케이크를 구웠다.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침이 따뜻하고 불완전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천천히 시럽을 부었다. 그의 마음은 먼 곳에 있었다. 엄마가 저를 용서했을까요? 그가 물었다. 선혜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따르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시를 기억하는 재봉사처럼 테이블 가장자리를 스쳤다. 용서는 말로 얻는 게 아니란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침묵 후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는 거지. 나는 20년 동안 엄마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고 이제 네가 엄마에게 대부분의 잊힌 여자들이 결코 얻지 못할 20년을 더 주었잖니.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엄마에게 이름을 돌려주었어. 바람을 돌려주었지. 민준이는 그해 봄 작은 기금을 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꾸준했다. 서양 기금.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돕고 기억하지 말라고 배운 사람들을 아이들이 찾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최 할아버지가 첫 번째 기부자였다. 선혜 씨는 결혼 반지를 기부했다. 이제 마침내 진실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으니 좋은 일 좀 하게 해줘요. 그녀가 벨벳 상자의 반지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5월에 편지 한 통이 왔다. 반송 주소는 없었고 타자된 한 줄만 있었다. 저는 예전에 은혜리 법원에서 일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파일을 파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봉된 것은 이름과 날짜 목록이었다. 그중 하나가 서양의 고용 기록과 일치했다. 철자는 틀렸지만 거기 있었다. 최 할아버지가 부엌 식탁에서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민준이는 그것을 접어 작은 서랍 속 로켓 옆에 두었다. 정의는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소음이죠.
그리고 소음은 다른 누군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혜 씨는 그해 가을 70살이 되었다. 파티를 원하지 않았지만 민준이가 작은 규모로나마 하자고 고집했다. 그들은 최 할아버지 준서 씨, 오정숙 할머니, 심지어 우물을 열었던 형사까지 초대했다. 그들은 따뜻한 전등줄과 낡은 요리책 페이지로 만든 종이 등불 아래 야외에서 식사했다. 민준이는 선혜 씨에게 부드러운 녹색 천으로 제본된 일기장을 건넸다. 안에는 그녀가 서양에게 쓴 편지들이 옮겨 적혀 줄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청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로즈메리와 들꽃이 나란히 자라는 정원에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 그 위에는 한 소년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선혜 씨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두드리는 나방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침묵이 고귀하다고 생각했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유령을 깨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유령들은 우리가 입을 다문다고 묻혀 있는 게 아니야.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묻혀 있는 거지. 그녀는 민준이를 돌아보았다. 그러니 계속 노래하지 알겠지. 매일 아침이요. 그가 말했다. 10월에 그들은 로즈메리 덤불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수선화를 심었다. 겨울은 다시 올 것이고 항상 그랬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오면 서리 아래 구근들이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솟아오를 때 그녀의 이름과 함께 솟아오를 것이었다. 은혜리 같은 마을에서 변화는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는다. 그것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조용히 도착한다. 섬세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만지면 따뜻하다. 그것은 법이나 선언이 아니라 마음속의 선택 속에 누군가가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전에 고요함 속에 뿌리를 내린다. 봄이 되자 김도진의 재판은 더 이상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서양이라는 이름의 메아리는 이전에는 결코 닿지 않았던 곳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은혜 고등학교에서 타샤라는 이름의 2학년 여학생이 영어 수업 뒤편에 앉아 공책 가장자리에 덩굴을 그리고 있었다. 서양에 관한 신문 기사는 지역 역사에 관한 전단지 아래 학교 게시판에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타샤는 매일 아침 멈춰서서 그것을 다시 읽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3교시에 가지 않았다. 대신 상담실로 걸어가 후드티 주머니에 주먹을 쥔 채 문가에 섰다. 학교 상담사인 그레이스 헐로웨이 선생님이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59살 미망인 부드러운 말투생이를 기억하고 부러진 손톱을 결코 판단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여성이었다. 자네는 보통 수업을 빼먹지 않는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타샤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카펫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물 속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20년 만에 찾았대요. 그레이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단다. 제가 뭔가를 말하면 믿어주실래요? 그레이스 선생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전화벨 소리를 끄고 말했다.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아픈 곳부터 시작하렴.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마을 꽃집 주인인 헨리컵 씨는 모든 꽃다발에 로즈메리 가지를 꽂기 시작했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일. 기억을 위해서요. 그는 각 고객에게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위해서요. 어떤 고객들은 미소 지었고 어떤 고객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대부분은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가 멈춰서서 속삭이곤 했다. 그녀는 중요했죠. 그렇죠. 그러면 헨리 씨는 대답했다. 네,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앙로 근처 식당에서 이제 84시 된 오정숙 할머니는 다시 빵을 구웠다.
한때 서양의 울음소리에 커튼을 쳤던 바로 그 여인이 이제는 매주 금요일 여성 쉼터에 레몬 라벤더 머핀 3판을 배달했다. 그녀가 처음 도착했을 때 문가에 있던 젊은 여자가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오정숙이요. 그녀가 덮개를 씌운 쟁반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예전에는 침묵에 귀 기울였어요. 이제는 요리해요. 박선혜 씨는 의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것도 변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작은 가죽 장정 노트에 한 줄씩 썼다. 기억 후의 희망. 그녀는 각 페이지를 접어 로즈메리 덤불 옆 나무 상자에 넣고 이름을 속삭였다. 서향. 어떤 아침에는 정원을 거닐 때 당신의 드레스 자락이 나붓기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날 어디 갔는지 물었어야 했는데. 였고 다른 날에는 제 지붕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여요. 당신이 보여요. 였다. 민준이는 인터뷰나 리본 커팅식의 얼굴 마담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서 재단에 헌신했다. 그는 공공도서관에서 매주 경청 시간을 가졌다. 간판도 클립보드도 없었다. 그저 그와 차 한 주전자 그리고 의자 하나뿐이었다. 때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른 때에는 한 여자가 앉아 공허한 눈으로 속삭였다. 그가 내가 지어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결코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믿습니다. 서양이 평생 듣지 못했던 그 말을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했다. 어느 비오는 오후 한 남자가 재단에 나타났다. 그의 코트는 축축했고 눈빛은 불안정했다. 안쪽 재킷에서 보안관 배지가 살짝 보였다. 그는 민준이에게 누렇게 변한 마닐라 봉투를 건넸다. 제 아버지는 사회복지사셨어요. 그가 말했다. 99년에 서양이라는 여자에 대해 누군가에게 경고하셨죠.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얼마 안 가서 쫓겨나셨고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베껴 쓴 메모 서명 없는 편지, 그리고 서양이 사라지기 6개월 전에 작성된 한 권의 메모가 있었다. 강 씨는 그 소녀가 감정적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고 임신 중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보안관은 헛기침을 했다. 그때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믿습니다. 당신이 이걸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봉투를 보았다. 그러고는 그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우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또 다른 숨결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 주 후반 부드러운 비스듬한 필체에 편지가 도착했다. 민준 씨께 저는 서양의 여동생이었어요. 작년까지 몰랐어요. 입양되었거든요. 항상 제가 왜 그녀가 흥얼거리던 같은 곡조를 흥얼거리는지 궁금했어요.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 주셨어요. 저는 몇 년 동안 그것을 찾아 헤맸어요.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수선화가 필 때 찾아뵐게요. 꽃 한 송이 놓고 저도 그녀에게 흥얼거리고 싶어요. 그해 6월 최인호 할아버지가 잠결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유언장 이상의 것을 남겼다. 그는 등기 문서를 남겼다. 그의 집 등기 문서가 이제 재단에 기증되었고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 집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담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담게 하라. 그들은 그 집을 인호의 집으로 개명했다. 피난처 가정. 유리 뒤에 잠긴 열쇠도 빗장 걸린 문도 없었다. 그저 침대책 그리고 귀 기울이는 귀만 있었다. 첫 입주자 중 한 명인 이가 빠지고 직업이 3개인 여성은 첫날 밤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정직한 냄새가 나요. 민준이의 40번째 생일이 되자 상황이 변했다.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변했다. 그는 조용하고 맑은 눈을 가진 윤서아라는 이름의 교사와 결혼했다. 함께 강세롬이라는 어린 소녀를 입양했다.
아이는 색칠하면서 혼잣말로 노래를 불렀는데 마치 오래전에 다른 누군가가 시작했던 멜로디를 끝맺는 듯한 반쯤 된 흥얼거림이었다. 세롬이가 8살 때 물었다. 제 이름은 누구를 따라 지은 거예요. 민준이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침묵 속에서도 용감했고 세상이 단단하게 만들려 했던 곳에서도 부드러웠던 사람. 우리가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 이제 90이 넘은 선혜 씨는 세롬이가 맨발로 정원을 뛰어다니며 로즈메리 줄기를 손가락으로 스치고 발자국처럼 웃음소리를 남기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았다. 할머니처럼 흥얼거리는구나. 어느 날 오후 선혜 씨가 속삭였다. 피는 기억한단다. 심장이 잊어버려도. 어느 11월 민준이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꽃은 가져가지 않았고 보라색 마커로 쓴 세롬이의 편지만 가져갔다. 서양 할머니께 할머니는 팬케이크랑 비랑 엉망인 따은 머리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자랑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편지를 로즈메리 나무 옆에 끼워 넣었다. 바람이 흥얼거릴 만큼만 살짝 불었다. 그해 겨울 정원 근처에 벤치가 만들어졌다. 명판도 제목도 없었다. 그저 나무에 부드럽게 새겨진 한 줄 거의 묻힐 뻔했던 모든 이야기를 위하여. 그리고 전국교회 지하실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속삭임 모임. 나이든 여성들, 이제 막 시작하는 여성들이 모여 갈비뼈와 뼛속에 가둬두었던 이름들을 말했다. 각 모임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곳은 수치심 없는 방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로즈메리가 피어나도록 하세요. 늦봄의 일요일 드물게 산들바람마저 당신을 안아주는 법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 인호의 집 바깥 로즈메리 정원은 부드러운 초록색과 보라색 물결로 피어나기 시작했고 줄기들은 바람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길 가장자리에 서서 팔에 작은 손으로 조각한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흙에 꽂기 전에 비문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녀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로 현관문이 열렸다. 아내 서아가 세롬이의 손을 잡고 나왔다. 이제 11살이 된 소녀는 작은 푸른 방울꽃이 점점이 박힌 부드러운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뒤로 따았고 몇 가닥이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생각처럼 빠져나와 있었다. 엄마가 여기 서 계셨어요. 세롬이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여기에 오곤 했지. 바람에게 말을 걸었단다. 세롬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람이 대답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로즈메리 사이로 손가락을 스쳤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속삭일 때만 안에는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생존자들, 기부자들, 그리고 그저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이야기들 사이에 앉아있을 곳이 필요한 몇몇 사람들. 선혜 씨의 일기장은 입구 근처 유리 진열장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고르지 않은 필체로 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시작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끝을 더 부드러운 손으로 잡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날 오후 늦게 한 여자가 홀로 집에 다가왔다. 그녀는 긴 데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의 조용한 건축미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문에서 잠시 멈췄다가 수십 년 동안 감히 걷지 못했던 땅을 되찾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이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였다. 그녀는 김도진 재판 때 법정에서 증언했었다. 먼 친척이었고 한때 그 낡은 집의 여름 손님이었다. 복도에서 서양이 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겨우 16살이었다. 그녀는 그냥 지나쳤었다. 이제 그녀는 로즈메리 덤블로 걸어갔다. 이거 가져왔어요.
그녀가 민준이에게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재판 때는 안 냈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진은 17살의 서양이 빛바랜 해먹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모서리는 찢어졌지만 그녀의 기쁨은 온전했다. 그 웃음소리 기억나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그걸 지켜주지 못했던 걸 기억해요. 클라라가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이 될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녀는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마침내 말했다. 이미 용서했어요. 해질녘이 되자 손님들은 모두 떠났다. 마당에는 민준이와 서아 그리고 세롬이만 남아있었다. 덤불 속에서 반딧불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마치 스스로의 빛을 믿는 법을 배우는 별처럼 깜빡였다. 세롬이는 정원 중앙으로 걸어가 접힌 편지를 펼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유전이 아니라 슬픔과 은혜를 통해 전해 내려온 더 오래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서양 할머니께 믿어주지 않았던 여자들 이야기를 읽을 때 할머니 생각을 해요. 안전하고 따뜻하게 일어날 때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할머니 생각을 해요. 바람 소리를 들을 때 할머니 생각을 하고 흥얼거리려고 노력해요. 민준이는 귀 기울였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귀 기울였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정말로 바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인호의 집으로 소포가 도착했다. 반송 주소는 없었고 안에는 쪽지만 있었다. 그녀는 한때 제 감방 동료였어요. 잠꼬대를 하곤 했죠. 서양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잊기 전에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동봉된 것은 손으로 만든 팔찌였다 해지고 구슬이 꿰어져 있고 세월의 빛바랜. 마지막 구슬은 나무십 모양이었다. 민준이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은 그저 존중받기를 요구한다. 세월이 흘러 인호의 집은 확장되었다. 한 방은 10대 엄마들을 위한 작업실이 되었고 다른 방은 생존자들이 대중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치유를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녹음 스튜디오가 되었다. 벽은 마치 대성당이 메아리를 담듯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민준이는 다시는 김도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괴로움 때문도 승리감 때문도 아니었다. 재판은 이야기의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이후의 일들이었다. 정원 이름들의 원 알려지지 않은 시작을 가진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자란 어린 소녀. 우물이 발견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 마을에서는 추모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양초와 로즈메리 가지를 들고 왔다. 지역 합창단이 부드럽게 노래했고 아이들은 새 그림을 들고 있었다. 서양이 한때 새가 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돌무더기 원 옆에 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가 모인 군중에게 말했다. 다리입니다. 바람 속에 빛입니다. 시간에 의해 묻힌 사람들조차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날 밤 세롬이는 침대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을 펴고 쓰기 시작했다. 어른이 되면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하기 위해 용감해질 필요 없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로즈메리와 진실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짓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게 이름을 준 여자를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마침내 바람이 그것을 되가져올 만큼 충분히 크게 속삭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로즈메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서양의 손을 만져본 적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의 흥얼거림 속에서, 집의 따스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된 아픔 속에서 그것들을 느꼈다. 이야기는 침묵이 아니라 노래로 끝난다. 기억하는 이들이 전하는 부드럽고 말없는 멜로디 정원 이름 소녀, 그리고 바람 속의 빛처럼 솟아오르는 진실. 때때로 우리가 묻는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 고통,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붙잡지 못했던 기억이다. 하지만 그 진실이 마침내 빛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단 하나의 삶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한다. 낯선 사람들에게 말할 용기를 주고 잊힌 사람들에게 기억될 존엄성을 주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부드럽게 살 이유를 준다. 서양의 이야기는 침묵이 항상 평화는 아니며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진정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법정을 훨씬 뛰어넘어 울려 퍼지는 정의의 한 형태임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모두 문 밖에 로즈메리 정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이름이 있다. 서로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진실을 담아둔 적이 있나요? 오늘 당신 자신의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릴 수 있는 작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마음이 귀 기울여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영혼이 쉬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